오늘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비타민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중에서는 우리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수용성 비타민이 되겠는데, 오늘은 그 두 가지 비타민 종류에 대해서 각각 종류별로 그들의 어떤 기능이라던가 대사라던가 그 들어있는 식품의 어떤 그 종류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권장량, 안전성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배워볼 내용은 비타민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타민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타민이 어떤 용매에 용해되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주로 이제 기름이나 유기용매에 이제 녹는다. 그러면 이거는 지용성 비타민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수용성 비타민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비타민에 따라서 기름에 녹느냐, 물에 녹느냐에 따라서 또 각각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보시게 되면 이제 흡수나 이동하는 경로도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내는 이제 수용성 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되거나 이동될 때 바로 혈류를 통해서 이동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흡수되거나 이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식이지방처럼 앞서서 그 지방산에 대한 어떤 대사에서 한번 공부를 해 보셨을 텐데, 지방산과 같이 어떤 미셀이라는 구조를 통해 가지고 흡수가 되고, 또 이거는 이제 림프계를 통해서 또 운반이 되는 거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흡수율은 한 40에서 9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수용성 비타민 경우에는 이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바로 흡수가 된 후에 우리 그 혈류를 통해서 운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용성 비타민 중에 특징은 뭐냐면 우리 체내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또 이제 과량으로 섭취했을 경우에는 체내에 이제 저장이 많이 되고 이게 축적되다 보니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바로바로 소변으로 이제 배설되니까 특히 이제 축적된다던가 이 독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핍증과 상대적으로 또 보게 되면 이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내에 저장되는 어떤 기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식이 섭취로 좀 부족하게 하더라도 그 저장된 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핍증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로 체내에 상대적으로 저장이 되지 않고 바로 배설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식이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결핍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차이가 보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런 비타민류들은 주로 이제 채소나 과일 같은 데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우리가 특히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를 하다 보면 주로 이제 세척을 한다거나 이제 물에 세척을 하죠. 또는 이제 끓는 물에 이렇게 데치거나 삶는 그런 이제 조리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이런 파괴가 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조리에 의해서 이렇게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은 지용성 비타민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용성 비타민이 상당히 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을 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각각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이 어떤 종류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A, 그 다음에 D, E, K로 이제 우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우리 체내에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인산 이런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다른 비타민 D와 E와 K도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 또 따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또 독특하게 다른 지용성 비타민과 틀리게 그 다른 어떤 비타민 A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전구체가 있는데 그걸 프로비타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프로비타민에서 비타민 A로 또 전환이 되기도 하는데, 그 프로비타민 A를 우리가 이제 카로티노이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카로티노이드에 속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크립토잔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성 비타민 종류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수용성 비타민은 크게 비타민 B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군이라면 B그룹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속하는 걸로는 비타민 B1이 있고요. B2가 있고요. B3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토텐산이라는 게 있고 비타민 B6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릭 액시드, 그 다음에 이제 비오틴, 그리고 비타민 B12가 이렇게 이제 비타민 B 전체 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 이제 비타민 C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수용성 비타민도 지용성 비타민처럼 그 체내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또 형태로서 우리 몸에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비타민 B3처럼 같은 경우에는 뭐 니코티닉 엑시드 형태라던가 또는 니코틴 아미드라는 형태로서 우리 또 체내에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비타민 B군들도 여러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가 그대로 이제 우리 체내에 작용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체내에서 잘 작용을 하려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결합되어서 활성화를 띄어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단독으로 자기의 어떤 분자에다가 플러스 거기에 뭐 인산이 붙는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뭐 당이 붙는다던가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물질들과 결합해서 하나의 효소를 도와주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 체내에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예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이제 체내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레티놀이라는 형태와 그 다음에 레티놀의 그 11시스 레티놀이라는 형태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11시스 레티날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뭐 이런 형태로 또 체내에 활성을 띌 수도 있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뭐 125OH2 비타민 D3라는 게 있죠. 요거를 좀 분자 구조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이 그 125라는 건 뭐냐면 비타민들이 이렇게 이제 탄소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탄소 번호가 각각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탄소 번호가 1번 탄소냐 뭐 2번 탄소냐 또는 이제 25번 탄소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그 1번 탄소와 25번 탄소에 그 OH라는 수산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와 같이 그 125OH2 비타민 D3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의 그 탄소에 그 1번과 25번 탄소의 수산기가 결합되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형태로 이제 비타민이 이렇게 이제 체내에서 잘 활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활성을 한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이런 비타민들이 또 실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외부 환경 인자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비타민이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 인자를 좀 보시게 되면요. 뭐 자외선이라던가, 그다음에 열,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산, 그다음에 염기, 금속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런 비타민들이 좀 잘 파괴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외부 환경 인자의 영향을 받아서 파괴가 되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영양소들을 잘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그 영향을 받는 인자를 차단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자외선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자외선을 받지 않도록 좀 어두운 곳에 이렇게 보관을 한다던가, 아니면 열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조금 시원한 곳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산소나 산 또는 여기 보시다시피 뭐 염기나 금속의 어떤 그런 외부 인자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런 인자들에게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밀봉한 상태에서 보관을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식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류들을 이제 파괴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슬라이드에 저희가 그 각각의 비타민류별로 그 외부에서 영향을 받기 쉬운 인자들을 이렇게 십자가 표시로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뭐 자외선이라던가 뭐 산소, 산, 금속 같은 데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제 밀봉해서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이제 그런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그 비타민 A류들을 이렇게 잘 파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부분도 이제 그거에 참고를 하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타민의 소화, 전반적인 어떤 소화와 흡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비타민을 식품으로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일단 위로 가게 되죠. 그다음에 위에서 우리가 맨 먼저 하는 거는 그 식품에 있는 비타민들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일단 일부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분리가 된 일부 비타민과 아직 분리가 되지 않은 그런 식품과 비타민류들이 이제 소장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소장에서 다시 이렇게 소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그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췌장이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주로 이 췌장에서 대부분의 영양소들을 소화하는 효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타민 U들도 이런 그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그 일부 그 소장에서 또 비타민들이 식품에서 분리가 되는 그런 그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비타민들이 이제 이렇게 분해가 된 다음에 이제 흡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흡수할 때는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게 수용성 비타민이냐 지용성 비타민이냐에 따라서 그 흡수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그 기름에 이제 녹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체내에는 주로 이제 물로 구성되어 있고 수용성 환경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흡수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지방 대사 시간에 이제 배웠었을 텐데 일단은 지방이나 이런 지용성 비타민 경우에는 바로 흡수를 하지 못하고 이게 그 췌장에서 분비되는 담즙산염이라던가 레시틴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유화되는 작용을 거치게 되고요. 어떤 그 미셀 구조라는 걸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미셀이라는 형성을 뭘 의미를 하냐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그 물로 친하게 되는 물질들은 이렇게 사이드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에 그 기름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는 물과 친하게 되는 기름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동그란 그 공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형태로 가지고 우리가 체내에 이제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지용성 비타민도 그 지방과 마찬가지로 그 미셀 구조 안에서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흡수가 된 지용성 비타민이 이제 우리가 혈류로 이동할 때도 바로 혈관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그 림프계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이동을 하는데 이때 또 이 그 지방산이나 이런 지용성 비타민은 바로 그 자체의 형태로 이동하지를 못하고 또 그 지단백이라는 그런 거를 이제 형성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단백이라고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제 지방 대사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가지 이제 지방산이라던가 아니면 단백질이 결합되어서 단백질은 이제 물에 잘 녹는 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이렇게 양 사이드로 이렇게 둘러싸이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물에 녹지 않는 지방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형태를 지단백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지단백 중에 이제 킬로마이크론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산과 이런 지용성 비타민은 그런 킬로마이크론이라는 지단백 형태를 형성을 해서 그런 다음에 림프계를 통해서 운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성 비타민 경우에는 이제 바로 얘는 이제 그 친수성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흡수가 되어서 우리 혈류로 이제 방출이 되어서 운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비타민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각각의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용성 비타민 중에 그 비타민 A와 그 베타카로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A도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체내에서 이렇게 많은 이제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비타민 A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작용을 한다고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레티노이드라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카로티노이드라는 형태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레티노이드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비타민 A의 그 활성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류로는 뭐 레티날, 그다음에 레티놀, 그다음에 레티노인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주로 이제 동물성 식품, 뭐 간이라던가 어유, 그다음에 달걀에 매우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카로티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비타민 A로 전환이 가능한 프로비타민 A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종류로 보시면은 뭐 알파 그 카로틴, 베타 카로틴, 감마 카로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베타 크립토잔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서 비타민 A의 어떤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또 카로티노이드 중에서는 그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지 않는 그런 물질들도 있는데 그게 보시면 이제 뭐 라이코펜이라던가 루테인, 그다음에 제아잔틴 이제 이런 류들은 이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주로 이제 그 식물성 식품에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 카로티노이드의 특징은 뭐냐면 이 식품의 이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색소의 형질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뭐 노란색이라든지 주황색 이런 색깔을 띠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로 뭐 귤이라던가 뭐 호박이라던가 당근 이런 녹색이나 다망색 채소나 과일에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레티놀이냐, 레티날이냐, 레티노인산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를 좀 한번 좀 들여다보는 게 이제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분자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이제 비타민 A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시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링 구조라고 해서 육각형 모양이 하나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분자에서는 링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육각형 모양의 탄소 사슬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각각이 이렇게 탄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이제 그런 사슬 모양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이제 비타민 A의 전반적인 공통된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탄소 사슬 분자의 그 끝부분에 어떤 그 화학 분자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 CH2OH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하이드록시 메틸기라고 우리가 이제 화학 분자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꼬리에 딱 붙게 되면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레티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알데히드기라고 해서 CHO 분자가 그 꼬리에 붙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레티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카르복실기라고 해서 COOH기가 그 꼬리 분자에 붙게 되면은 요거는 레티노익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또 우리가 여기서 좀 구분해 봐야 될 거는 이게 이제 보시면 앞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면 트랜스라는 거와 또 시스라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 뭐가 트랜스고 뭐가 시스냐라는 거를 이제 분자 구조로 조금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같은 레티날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트랜스 레티날이 있고 시스 레티날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꼬리 구조는 똑같이 그 알데히드기 CHO가 붙어 있는데 요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트랜스 형태냐 시스 형태냐 이렇게 우리가 달라진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트랜스냐 시스 형태에 따라서 또 우리 체내에서 하는 기능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레티노인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트랜스냐 아니면 시스냐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티닐 팔미티산이나 아니면은 뭐 베타 글루크론산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분자 꼬리에 이게 그 팔미틱 엑시드라는 그 포화 지방산이죠. 이게 붙어 있으면 지금 레티닐 팔미티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라 이 꼬리에 그 베타 글루크론산이 붙어 있으면 요건 이제 레티닐 베타 글루크론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비타민 A의 정부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베타카로틴이 이제 있는데요. 그 베타카로틴의 이제 구조를 좀 보시면은 요거는 그 비타민 A와 다르게 링 구조를 두 개 사이드에 갖고 있죠. 대칭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링 구조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링 구조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탄소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베타카로틴이 우리가 레티놀로 쉽게 전환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분자 구조를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앞서서 이제 보신 베타카로틴이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보시면 이제 사이드에 그 두 개의 링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체내에 들어와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운데 탄소 사슬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 이제 왼쪽으로 링 구조를 가진 탄소 사슬의 결합물이 하나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또 링 구조 하나를 가진 탄소 사슬 결합물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면 이 구조가 결국은 앞에서 보신 그 레티날 구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 하나가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되면서 두 개의 레티날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서 우리 결국 이 카로티노이드는 이제 비타민 A의 정부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 A나 이런 카로티노이드가 체내에 들어왔을 때 또 얘네들이 이제 각각의 어떤 활성을 하는 건 아니고 서로 또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게 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거는 일단은 체내에 들어와서 레티날로 이제 분해가 되죠. 그러면서 레티날은 동시에 또 레티놀로 이제 우리가 전환이 가능합니다. 주로 체내에서 가장 비타민 A 중에 활성도가 높은 게 이제 우리가 레티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티날에서 레티놀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레티놀은 다시 또 이제 여기에 지방산이 하나 더 붙어서 레티닐 에스터라는 형태로 또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레티닐 에스터, 레티놀, 레티날이 서로 상호 전환 가능한 형태로 우리 체내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비타민 A 중에 레티노인산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레티날에서 또 레티노인산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징은 뭐냐면 레티노인산으로 한번 전환이 되면 요거는 독특하게 다시 그 레티날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활성 형태는 레티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그 체내에 흡수되어서, 운반될 때는 이제 레티놀 에스터 형태로 전환되어서 이제 체내 운반이 된다라고, 그 부분을 이제 좀 아셨으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런 비타민 A나 레티노이드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봤는데, 우리가 보통 비타민 A를 섭취해서 이제 체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때 이것들이 똑같은 어떤 생체 활성도를 가지고 기능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A나 이런 것들을 먹어도 양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로 우리가 이거를 잘 먹어서 섭취해서 기능을 할 거냐 부분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건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그 비타민 A와 카로티노이드의 그 활성도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트랜스레티놀 같은 경우를 상대적으로 100이라고 했을 때 그 트랜스레티날도 똑같이 100이라는 생체 활성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레티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게 트랜스냐 시스냐 그 마지막 그 분자 꼬리의 그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시스 형태인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트랜스 형태보다는 활성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약 한 23에서 75 정도의 활성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이 레티놀에서 지방산과 결합된 어떤 레티놀 에스터 형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형태는 활성도가 좀 상당히 그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0에서 한 100 정도의 그런 활성 범위를 갖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비타민 A였으면, 이번에는 이제 카로티노이드 활성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카로티노이드는 비타민 A보다는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활성도가 좀 떨어지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한 50, 그다음에 알파는 한 26, 감마는 21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카로틴 중에서는 그래도 베타카로틴의 활성도가 좀 높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비타민 A와 카로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필요량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나 이제 생체 활성도도 틀리고 또 섭취 함량도 틀리다 보니 조금 표준화시켜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필요량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그 RE라는 그 표준화의 어떤 단위를 가지고 다른 비타민이나 카로티노이드를 이제 환산해서 같이 맞춰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E가 이제 기본적인 비타민 A에 대한 어떤 그 단위 기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티놀 이퀴벌런트라고 해서 레티놀 당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1RE라고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다른 이제 그 비타민 A류나 아니면 카로티노이드류로 좀 전환을 시켜보면, 요 1RE는 그 1마이크롬 레티놀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만약 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합성량과 천연량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 합성량의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2마이크로그램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천연형인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한 12마이크로그램이 1알리에 해당되고요. 근데 그 밖에 이제 알파카로틴이나 그 베타크립톤잔틴 같은 경우에는 한 24마이크로그램이 1알리와 같은 의미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타민 A와 그 카로티노이드 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비타민 A나 카로티노이드 이런 것들이 상호 이제 그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주로 우리가 그 비타민 A가 식품에 들어가 있는 형태는 그 레티놀이랑 그다음에 레티놀 에스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성 형태로 많이 이제 보고 있는 게 레티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에 이제 식품으로 섭취된 이 레티놀 에스터가 그 레티놀로 전환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장에 왔을 때 그 췌장에 있는 그 담즙산이나 여러 가지 그 소화 요소에 의해서 이제 이 레티놀 에스터가 레티놀로 일단 전환이 되죠. 그런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레티놀이 이제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활성화 형태의 레티놀이 그래서 약 90% 정도가 흡수가 되고요. 흡수가 된 일단 이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반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그 지방산과 결합해서 이제 지단백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운반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이 레티놀이 다시 그 지방산과 결합해서 레티놀 에스터 형태로, 그러니까 지단백 중에 하나인 킬로마이크론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림프계로 운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카로티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에서 섭취했을 때 이제 흡수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런 비타민 A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카로티노이드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왔을 때 레티날에서 레티놀로 전환된 후 그런 다음에 이제 흡수가 되고 이것이 다시 이제 이동을 될 때는 마찬가지로 레티닐 에스터 형태로 되어서 똑같이 앞에 그 비타민 A처럼 그런 그 킬로 마이크론 형태로 우리가 이제 림프계로 운반이 된다. 그래서 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타민 A와 카로티노이드는 주로 이제 간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필요할 때는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포로 이제 이동이 되겠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혈류로 방출이 돼야 할 텐데, 그럴 때 이제 비타민 A가 또 혼자서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특정 단백질과 결합된 형태로 우리가 혈류로 이제 이동이 되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정 결합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레티놀 결합 단백질에서 RBP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단백질로 이제 트랜스티레틴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A는 이 두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이제 운반이 되고요. 그다음에 카로티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그 간에서 방출될 때는 이제 G 단백질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그 G 단백질 중에 하나인 VLDL이라고 있는데 그거와 같은 이제 형태로 합성이 되어서 이제 운반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A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그 시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물을 보게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 기전에 대해서 조금 도식화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일단 그 안구 안에 이제 망막이라는 기관이 있고요. 실제 그 망막 안에 이제 이 시각과 관련된 세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망막에 있는 그 시각과 관련된 세포는 우리가 이제 간상세포와 그 원추세포로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간상세포는 주로 이제 어두운 곳에서 주로 이제 활동하는 세포이고 주로 요것이 하는 역할이 이제 명암을 구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원추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밝은 곳에서 주로 역할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색깔이나 모양 이런 걸 인식하는데 담당하는 세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보통 이제 우리가 빛을 받았을 때 이제 빛을 감지를 해서 흡수를 한 다음에 그 어떤 사물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때 이 빛을 감지하고 흡수하는 물질이 바로 이제 로놉신이라는 이제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이 로놉신은 주로 이제 간상세포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로놉신이라는 거는 이제 옵신이라는 단백질과 여기에 이제 그 비타민 A랑 같이 결합이 되는데 요때 결합되는 비타민 A 형태를 보시면 그 11시스 레티날이라고 해서 그 시스형 레티날일 형태와 요 옵신과 결합이 된 로놉신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놉신이 이제 간상세포에서 형성되어 있다가 만약에 너무 이제 밝은 빛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이 로놉신이 이제 광학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광학 작용이란 뭐냐면 빛이 너무 많이 들어다 보니까 이제 빛에 대한 민감도를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놉신이 이제 빛을 흡수하게 되면서 얘가 이제 좀 이렇게 분해하게 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그 로놉신이 이제 빛을 많이 받았을 때 로놉신을 형성하고 있는 비타민 A가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그 시스 레티날 형태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트랜스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트랜스 레티날로 바뀌고 그와 동시에 이제 옵신과 그 트랜스 레티날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트랜스 레티날은 이제 다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자유롭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트랜스 레티날과 분리된 옵신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빛에 대한 그 자극을 뇌 신경에 전달해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전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빛이 밝을 때는 이런 로놉신이 계속 분해되는 과정을 활발하게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시각을 볼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어둡게 되게 되면은 어두울 때는 우리가 이제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조그만 빛이라도 우리가 그 감지를 해서 흡수를 해서 보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빛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로놉신의 형성이 많이 촉진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기존에 분해되어 있던 이런 그 옵신과 그 트랜스 레티날이 다시 이제 합쳐져야 되겠죠. 그래서 로놉신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합성하기 이전에 트랜스 레티날이었던 부분이 다시 시스 레티날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효소에 의해서 그 트랜스 레티날이 시스 레티날로 전환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옵신이 결합이 되어서 로놉신을 형성해서 우리가 이제 빛의 민감도를 높여가지고 어두웠을 때 사물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주 밝은 데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다가 서서히 이제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하게 되면서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밝은 데는 로드옵신이 계속 이렇게 분해되고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가게 되면 로드옵신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죠. 자꾸 이렇게 재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트랜스 레티날이 시스를 됐다가 시스 레티날이 다시 또 옵신과 결합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 시간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로드옵신이 다시 재형성되는 그 과정에 대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어두운 곳에 갇힐 때 잘 보이지 않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비타민 A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로드옵신 형성이 제대로 되지가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빛을 잘 인지도 못하고 흡수도 하지 못해서 잘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밤에 이제 뭔가 잘 이렇게 사물을 볼 수 없는 우리가 일명 야맹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A의 결핍증 중에 하나가 야맹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비타민 A 중에 대표적인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이제 비타민 A가 세포 분화에 이제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왼쪽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어떻게 비타민 A가 우리의 세포를 분화시켜서 발달을 시키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타민 A가 우리가 저장이나 아니면 흡수가 되었다가 우리가 체내 이제 필요로 할 때 이제 혈액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A는 트랜스 티레틴이라는 단백질과 그다음에 레티놀 결합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이제 혈액으로 이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포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기존에 결합되어 있던 트랜스 티레틴과 레티놀 결합 단백질과는 분리가 되고 비타민 A만 이렇게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세포 내에 이동을 할 때도 그냥 비타민 A가 이동을 하지를 못하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세포성 레티노이드 결합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와 또 결합된 형태로 또 세포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요것이 이제 세포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핵이라는 물질에 이제 들어가게 돼야 되는데 요때도 마찬가지로 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또 결합되어 있던 이런 세포성 레티노이드 결합 단백질과는 분리가 되고 또 이 핵 안에 또 핵막의 레티노이드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티노이드와 또 결합을 해가지고 이 핵 안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A는 일단 단독으로 계속 이동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단백질을 계속 결합한 형태로 분리됐다가 또 결합됐다가 분리됐다가 결합된 형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비타민 A가 이제 핵 안으로 오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로 이제 이 비타민 A와 그 수용체가 결합된 형태가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비타민 A가 붙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DNA 합성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비타민 A와 수용체 결합된 형태가 DNA에 붙게 되면 DNA가 이제 복제가 되면서 합성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합성이 되어진 다음에 DNA 안에 유전 정보가 이 RNA라는 또 그 핵산에 이제 그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러면 이 RNA는 다시 우리가 원래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그 형태대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단백질은 원래 그 목표로 가지고 있는 세포의 어떤 분화라던가 아니면 성장 발달에 우리가 이제 기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은 비타민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DNA 합성이라던가 그 합성된 그 DNA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고 필요로 하는 세포를 또 만드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상피세포라던가 아니면 점액분비세포 아니면 또 다른 다양한 조직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발달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에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만이 이제 상피세포는 또 상피세포 나름대로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또 이제 점액분비세포는 정상적인 점액들이 분비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감염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또 예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성장세포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분비샘 같은 그런 이제 기관에다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이제 비타민 A 대사에 여러 가지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영양학적인 요인이 있고 뭐 생리적인 요인으로 좀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영양적 요인으로 보시게 되면 비타민 E가 만약에 결핍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비타민이라고 하는 그 베타카로틴이 그 레티놀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비타민 E가 일부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E가 결핍이 되면 실제 이제 베타카로틴이 레티놀 전환이 어렵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비타민 A의 앞에 대사에서 쭉 보셨듯이 이게 어떤 특정 단백질과 주로 결합된 형태로 이동되고 뭐 흡수되고 이런 걸 보셨듯이 만약에 그렇게 단백질이 결핍이 되면 당연히 이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비타민 A의 체내 이용이 좋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무기질 중에 하나인 이제 아연이 만약에 결핍되었을 때도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레티놀에서 레티날로 전환될 때 이게 필요한데 이런 과정들이 힘들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리적으로 이런 그 비타민 A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리가 이제 비타민 A 대사의 또 중요한 요인이 이제 지방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방산과 같이 이제 이 비타민이 A가 서로 이제 그 미셀 구조를 형성해서 또는 이제 지단백 구조를 가지고 흡수되거나 이제 운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지방 흡수가 이제 불량인 환자들이나 이런 지방 흡수가 제대로 어떤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지용성 비타민은 당연히 그 또 흡수율이 떨어져서 체내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반응들이 생기게 되겠죠. 비타민 A에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또 약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어떤 약물과 또 비타민 D들이 서로 이제 또 상호 이제 상반적인 작용을 해서 서로의 효과를 또 상쇄하는 역할들을 가지게 되는데 보시면은 주로 비타민 A 대사의 흡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약물들로는 제산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항고지혈증제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타민 A에 대한 권장 섭취량과 그 상한 섭취량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한국영양학회에서 발간된 영양 섭취 기준에서 보면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이 이제 연령별로 성별로 이렇게 제시되어져 있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A의 결핍증을 좀 살펴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야맹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우리가 너무 갑자기 어두워졌을 때 이제 암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로놉신이라는 물질을 계속 재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로놉신이 형성이 안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질병이 이제 야맹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A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점액을 정상적으로 분비하는 세포의 이제 중요한 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결핍하면 이 점액이 제대로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구 안에 보통 이 점액의 한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눈 안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제 세척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안구 표면에 이렇게 이제 그 수분을 유지해줘서 부드럽게 이제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비타민 A가 결핍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점액들이 분비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각막 상피세포가 이렇게 이제 윤활유가 없게 되면서 자꾸 딱딱해지고 건조화되어지는 거죠. 그런 거를 소위 우리가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안구 건조증이 계속 심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시력까지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좋지 못한 상황까지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A를 이제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정말 많이 섭취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급성에 대한 이제 독성 부분이 있고 또 만성에 대한 독성을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급성 독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권장량을 100배 정도 먹었을 때 우리가 보통 갑자기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그 증상으로는 뭐 위장관이 좋지 않다던가 메스껍다던가 뭐 두통이 심하다던가 뭐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만성 독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보시면 거의 뭐 수주 또는 수년 동안에 한 10배 정도를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이제 만성 독성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증상으로는 뭐 간이 이제 손상된다던가 탈모라던가 그 뭐 뼈나 근육에 통증이 생긴다던가 피부나 점막이 이제 건조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신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 비타민 A를 또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또 체내에 축적이 되어서 또 독성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는 뭐 태아기형이라든가 자연유산까지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체내에 축적이 되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타카로틴을 많이 먹게 되면은 실제 이제 혈중에 이제 카로틴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고카로틴 혈증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경험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그런데 보통 어렸을 때 뭐 귤 같은 거를 이제 한 박스씩 집에서 싸두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며칠 동안 계속 몇십 개씩 먹다 보면 우리가 보통 손바닥에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바로 그 이 귤 안에 있는 그런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매우 많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노란색으로 띄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피부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정도가 이렇게 이제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 건데 요거는 이제 금방 이렇게 그 섭취를 중단하면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 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염려할 필요는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A가 풍부한 식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은 뭐 소, 간 같은 경우에 많죠. 그 다음에 뭐 당근에도 많고요. 시금치, 그리고 늙은 호박, 토마토 이런 곳에 이제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타민 A를 어떤 식품에서 많이 먹느냐를 좀 살펴보시면 가장 그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하는 식품으로는 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당근, 고추, 감, 배추김치, 시금치 이런 순서로 우리가 이제 많은 비타민 A들을 이렇게 섭취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비타민 A의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또 우리 비타민 A로 전환이 가능한 베타카로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부가적으로 또 이제 다른 기능을 또 갖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항산화 방어 기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베타카로틴의 구조를 또 앞에서 좀 보셨는데 이렇게 이제 그 링 구조가 두 개 있고 탄소사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독특하게 이제 이중결합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결합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뭐 에너지 대사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지질이 과산화가 돼가지고 이게 아주 불안정한 어떤 활성산소나 자유라디칼이라는 물질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그 좋지 못한 어느 산화 물질들이 실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왜 불안정하냐면은 걔네들이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조적으로 안정되려면 전자를 두 개 가지고 있는 형태야지만이 구조적으로 안정을 한데 이런 불안정한 산화 물질들은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안정화되려고 다른 구조나 다른 세포나 다른 물질에 가서 전자를 뺏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안정화시키는 거죠. 환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면에 그 전자를 잃어버린 뭐 세포나 세포막이나 여러 가지 성분들은 다시 불안정하게 되고 그쪽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불안전한 산화 물질들 안정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중요한 그런 물질들이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항산화 방어 기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베타카로틴이 그 여유분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제 이중결합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 줄 수 있는 그 전자가 두 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불안전한 그 산화 물질에다가 전자를 제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안정된 어떤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 건데 따라서 이 베타카로틴의 의미는 결국 그 불안정한 그 산화 물질에다가 전자를 제공하면서 본인이 이제 안정적으로 되어지고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항산화 방어 기전의 역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타카로틴이 대사에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그 베타카로틴이 레티놀로 전환되지 못한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A를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타민 A가 많으니까 따로 베타카로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부분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베타카로틴도 지용성 비타민이라 보니까 이런 지방이나 담즙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흡수율도 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흡수 불량에 어떤 생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베타카로틴의 그런 흡수나 대사가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비타민 A나 카로티노이드를 가지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여기 이제 비타민 A나 베타카로틴에서 많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그것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그 레티닐 팔미트산염 또는 레티닐 이제 아세트산염을 활용을 하는데 이것은 보신 것처럼 아까 그 레티노이드의 그 끝에 이제 팔미틱 엑시드라는 포화지방산이 붙은 형태고 아세틴산염은 그 아세틱 엑시드가 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식품 원료를 사용해서 그 비타민 A를 보충할 수 있도록 제조 가공하도록 만든 것이 이제 이런 그 건강기능 비타민 A를 포함하고 있는 건강기능 식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클로렐라라든가 뭐 그 스피루리나 같은 그런 식용조류 또는 녹엽식물 또는 당근으로부터 이제 베타카로틴을 추출하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도록 그 오일류 형태로 이제 가공한 형태를 우리가 또 개발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합성 베타카로틴 형태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식물 원료를 분말하거나 또는 이제 그거를 주종으로 이렇게 단순 추출해가지고 그 베타카로틴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조하고 가공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로 우리 체내에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에르고칼시페롤이라는 비타민 D2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콜레칼시페롤이라고 해서 요거는 비타민 D3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에르고칼시페롤은 버섯같이 이제 식물성 식품에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콜레칼시페롤은 그 생선이나 육류 같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D는 그 식이로 섭취도 할 수 있지만 또 특성 중에 하나가 체내에서 합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내 합성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 체내에 콜레스테롤부터 유도되어 있는 어떤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햇빛의 자외선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비타민 D로 이제 그 전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비타민 D를 우리가 그 햇빛 자외선에 의해서 체내에 합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적 비타민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거를 이제 활성호르몬 정보체다라고 우리도 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비타민 D는 일주일에 한 뭐 2번에서 3번, 그다음에 그것도 한 10에서 15분 정도 노출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햇빛에 대해서 이 비타민 D 합성이 되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은 별로 이제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뭐 이렇게 영국이나 이렇게 일조량이 낮은 나라에서는 실제 이제 일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일광욕을 이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죠. 비타민 D에 대해서 이제 그 대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제 식품으로서 우리가 이제 콜레칼시페롤이라든가 에르고칼시페롤을 섭취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콜레스테롤부터 만들어진 유도체가 이제 햇빛을 받아서 비타민 D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7-디하이드로라는 콜레스테롤 물질이 자외선을 받아서 또 칼시페롤이라는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타민 D3가 이제 조직으로 오게 되면은 간으로 이제 오게 되면 이것이 체내에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또 전환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간에서는 일단 이 비타민 D3가 그 수산기가 하나 붙은 형태로 전환이 되고요. 이것이 다시 신장에 와서는 이 수산기가 이 비타민의 두 개, 그러니까 OH기가 비타민의 두 개가 붙어서 그 125OH2 비타민 D3라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요 형태로 이제 우리 체내에 활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우리가 일명 칼시토리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타민 D의 여러 가지 형태를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생체 활성이 높은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칼시트리올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비타민 D2와 D3가 상대적으로 활성도가 100이다라고 했을 때, 그 수산기가 하나 붙은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한 2배에서 5배, 그다음에 그 두 개가 붙은 그 칼시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한 5배에서 10배 정도의 활성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비타민 D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비타민 D의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의 뼈의 그 건강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뼈를 형성하는 물질로는 이제 무기질 중에 이제 칼슘과 인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뼈는 칼슘과 인이라는 무기질이 침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단단화되어지면서 조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무기질화라고 하는데, 실제 이 뼈라는 거는 한번 칼슘과 인이 축적이 되어서 무기질화가 되어서 단단한 조직이 되어진 다음에 계속 그걸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끊임없이 그 뼈에 있는 또 칼슘 인들이 다시 용출이 되고 또 새로운 칼슘과 인 다시 들어가서 침착을 해서 또 무기질화가 돼서 뼈를 형성하고 이런, 그러니까 뼈는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재형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우리 혈액, 혈중에 있는 이런 칼슘과 인의 농도가 일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할 때마다 이제 그 뼈로 가서 그 침착이 되고 다시 용출이 되고 이런 이제 반복된 어떤 기능을 가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우리가 혈중에 이제 칼슘이나 인이 농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 섭취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대사에 문제가 있어서 이 혈중에 있는 칼슘과 인의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체내에서 그 혈중에 있는 수준들을 높여줘야 되는 그런 반응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해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 부갑상선에서 있는 그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이제 분비가 돼요. 그래서 그 부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분비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요 신장에서 요 비타민 D3가 그 수산기가 두 개 이렇게 합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타민 D3가 이제 합성이 되어지면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그 뼈에 이제 있던 기존의 칼슘과 인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혈류에 있는 칼슘인의 농도를 높여주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소장에서 이제 섭취된 칼슘의 인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또 혈액에 있는 칼슘과 인의 수준을 높여주는 이제 그런 그 작용을 하게 됐죠. 다음은 이런 비타민 D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칼슘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체내에 혈중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갑상선 호르몬에 의해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이제 끌어올려야겠죠, 수준을. 그러다 보니 이제 칼시트롤이 합성이 증가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도 마찬가지로 섭취가 낮게 되면 칼시트롤이 증가하는 반면에 이제 인이 너무 많아지면 또 칼시트롤 활성화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갑상선 호르몬도 이제 이 비타민 D 합성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활성 형태를 조절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그 지방흡수 불량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지방흡수 불량의 특성을 보이는 어떤 환자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낭포성 섬유증이라던가 크론병이라던가 지방변 환자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그 낭포성 섬유증이나 크론병은 이제 일반적으로 주로 이제 유전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낭포성 섬유증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점액을 정상적으로 분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유전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점액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지 않고 아주 이제 끈적끈적하고 그 두꺼운 점액이 이제 분비가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뭐 췌장에 있는 그 효소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수분 조절이 잘 안 되다던가,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 이제 여러 가지 그 식품들의 소화나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그 지방의 그 소화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유전질환 중에서 하나인데, 위 장관 내에 계속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이제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잘못되어가지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그 지방이나 이런 그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잘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환자들은 결국은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이게 되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비타민 D의 흡수를 못하게 해주는 것들이 이제 항고지혈증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 대사 여러 가지 활성형 형태로 전환되는데 또 문제를 가지게 하는 그런 약물들이 이제 그런 항경련제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타민 D에 대한 섭취 기준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이제 본 것처럼 비타민 D는 체내에 주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체내의 그 합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섭취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장 섭취량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반면에 이제 충분 섭취량과 그 상한 섭취량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결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주로 뼈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뼈가 성장하지 못하고 기형이 생기고 뭐 구루병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 뼈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계속 재형성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뼈가 연해지고 뼈에 이제 구멍이 생기는 골연화증, 골다공증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D 하는 역할이 이 혈중에 있는 그 칼슘의 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좀 전에 우리 대사에서 봤듯이.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너무 많다 보면 또 이제 혈중에 이제 칼슘의 농도를 높여주는 그런 고칼슘 혈증의 어떤 그런 증세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D가 이제 많은 식품으로는 이제 대구 간류 같은 경우에 매우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꽁치나 그다음에 건포도, 뭐 달걀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제 비타민 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E에 대한 구조를 좀 이제 보시게 되면, 요 같은 경우에는 그 링 구조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 탄소로 연결되는 탄소사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런 구조가 이제 비타민 E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타민 E도 마찬가지로 우리 체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타민 E가 이제 토코페롤이라는 형태와 토코트리에놀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 탄소사슬에 이중결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중결합이 없으면 토코페롤이 되는 거고, 이중결합이 한 3개 정도 있는 거를 토코트리에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뭐 알파냐, 베타냐, 감마냐, 델타냐 이런 형태가 또 있죠.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 링 구조 부분의 탄소에 그 메실기라고 해서 CH3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알파 토코페롤이냐, 베타 토코페롤이냐, 또 감마냐, 델타냐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종류도 체내 활성도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알파 토코페롤의 체내 활성도를 1이라고 봤을 때 이제 가장 활성도가 높죠. 그러면 이제 베타 토코페롤 같은 경우에는 한 0.4 정도, 그다음에 감마 토코페롤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0.3, 그다음에 델타 토코페롤 한 0.01 정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토코트리에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토코페롤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활성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기능식품에 쓰이는 이러한 비타민 E 종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알파 토코페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토코페롤의 분자 끝부분에 이제 이런 숙시네이트라고 해서 호박산이 붙은 그런 형태로 또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아세테이트는 초산염이 붙은 그런 형태로도 쓸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그 비타민 E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E의 이제 그 기능을 좀 보시면요. 비타민 E는 그 항산화 작용을 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그 항산화 반응을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그 세포막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지질들이 이제 잘못 산화가 되어서 보통 과산화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불안정한 이런 유릭이라는 그 활성산소를 우리가 생성하게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릭이라는 활성산소는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매우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안정화되기 위해서 이런 그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는 인지질 같은 데에서 전자를 뺏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인지질을 손상시키게 되고 세포막 구조를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전자를 이 유리기에 제공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산화가 되고 이 그 유리기가 그 비타민 E로부터 받은 전자를 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짐으로써 이런 그 세포막의 형성을 잘 유지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체내 산화적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의미는 뭐냐면은 유리기에 의해서 DNA가 손상된다거나 아니면 단백질이나 이런 지방산들이 이제 이렇게 파괴되는 부분을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산화적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런 비타민 E가 이제 그런 유리기에다가 전자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제 그런 그 작용을 막아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비타민 E가 이제 항산화 작용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혈관에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을 이제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혈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그 지단백 중에 하나인 LDL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LDL이라는 이제 지단백이 그 혈관에 있는 그런 활성산소 유리기를 만나게 돼서 얘가 이제 유리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산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LDL이 이제 산화가 되면서 이제 체내에 이제 있게 되면은 체내에서는 이 산화된 LDL이 이제 정상적인 LDL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물질로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 이제 우리가 이물질이 생겼을 때 그거를 잡아먹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대식세포라고 하는데, 이런 대식세포들이 실제 이런 그 산화된 LDL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식세포는 이렇게 많은 이 산화된 LDL을 잡아가면서 이게 꽉 차이는 거죠. 그러면서 죽게 되는데, 실제 그 이 많은 산화된 LDL을 잡아먹은 대식세포의 모양을 좀 보니까 그 내부가 이렇게 거품 모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거를 또 거품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품세포가 되면은 이게 이제 죽으면서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터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부터 해서 또 그 안에 산화된 LDL, 여러 가지 찌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비정상적 또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플라그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플라그들이 이제 많이 형성이 되면 그 혈관 벽에 이런 그 좋지 못한 혈액 덩어리들이 비정상적으로 막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혈관에 이제 혈액들이 잘 이렇게 통과를 하지 못하고 이제 그 막히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그 거품세포가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혈관 내피를 이렇게 손상을 염증 반응을 막 일으키는 거죠. 손상을 시키다 보니 여기에 반응해서 또 이런 그 혈소판이 이제 이거를 그 방어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떼워줍니다. 이렇게 응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과정 중에 또 여러 가지 그 증식된 세포라든가 이런 그 혈소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산화된 물질들 또 뭉쳐가지고 또 좋지 않은 그런 덩어리들을 만들므로써 또 혈관벽을 두껍게 하거나 또 혈관벽을 막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혈류가 제대로 통하지 못하고 산소를 제대로 공급 못하게 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동맥이 이제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증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능을 이제 막아주는 게 바로 비타민 E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DL이 이제 산화되지 못하도록 이 비타민 E가 그 유리기에다가 전자를 제공해 주면서 정상적인 LDL이 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역할은 이제 혈소판이 그 이렇게 손상된 내피섭에 와서 응집을 못하도록 이 비타민 E가 또 거기에 대한 반응에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타민 E 경우에 이제 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요. 앞서서 이런 항산화 방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비타민 U나 무기질뿐만 아니라 실제 또 효소들에 의해서 이렇게 유릭이나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또 분해가 되기도 합니다.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던가 또는 이제 글루타티온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이런 그 활성산소나 유리기를 이제 분해하는 그런 물질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셀레늄이나 함황 아미노산이나 아연이나 망간, 구리 같은 것들이 이런 효소 같은 그러니까 항산화 효소를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이 이제 많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그 항산화를 분해하는 효소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역할을 많이 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비타민 E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방어 기전을 해야 되는 비타민 E의 그런 필요량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타민 E에 또 이제 그런 절약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리적으로 이제 지방 흡수 불량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똑같이 비타민 E의 흡수율이 떨어지면서 체내 활성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E의 그 섭취 기준을 좀 보시면 여기도 이제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E가 이제 결핍은 거의 이제 잘 되지 않는 편인데 보통 이제 지방 흡수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결핍증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방 결핍되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이제 망막증이라던가 그다음에 적혈구가 이게 미성숙되어서 파괴되어서 이제 빈혈이 생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혈액 응고하는 과정 중에 비타민 K가 필요한데 그 비타민 K의 작용을 잘 못하도록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에 어떤 위험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타민 E가 주로 들어가 있는 식품으로는 이제 이런 그 식물성 오일, 카날라유나 홍화씨유, 해바라기씨유에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이제 아몬드나 해바라기씨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타민 K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우리 체내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필로키놀이라고 해서 비타민 K1, 그 다음에 메나퀴논이라고 해서 이제 비타민 K2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나디온이라고 해서 이제 비타민 K3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활성도가 생물학적으로 유용도가 높은 비타민 K의 종류는 그 K1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로 이제 식물성 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K도 또 비타민 D처럼 또 체내에 합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시면은 그 대장에 이제 몸에 좋은 박테리아균들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비타민 K2가 또 합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동물성 식품에서도 우리가 비타민 K2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나디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그 메나퀴논이라는 비타민 K2에서 또 체내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또 몸에 쓰이기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비타민 K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타민 K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혈관이나 어떤 조직에 만약에 출혈이 생겼을 때 그 혈액을 이제 응고시켜야 되는데 그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이제 피브린이라는 섬유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피브린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인 그 피브리노겐이라는 혈전 단백질에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 형태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트롬빈이라는 이제 단백질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요 트롬빈이라는 거는 이제 또 활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인 프로트롬빈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칼슘이라든가 아니면 트롬보플라스틴이라는 단백질에 의해 가지고 트롬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런 프로트롬빈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간에서 그 이산화탄소와 글루탐산에 의해서 결합에 의해서 이제 프로트롬빈이 이제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비타민 K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타민 K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혈액 응고에 필요로 하는 피브린이라는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 중에 이 비타민 K가 중간에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비타민 K가 결핍하게 되면 이런 혈액 응고를 하기에 필요로 하는 피브린이 제대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K의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뼈 대사에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뼈를 구성하는 물질이 여러 가지 이제 칼슘이나 인 같은 무기질에 이렇게 침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뼈를 구성하는 성분을 우리가 수산화 회인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칼슘에 의해서 이게 침착되고 그게 단단해지는 무기질화 과정을 거칠 때 여기에 요 과정을 촉진시키는 물질들이 우리가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그 활성화시키기 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카르복실기라는 어떤 그런 그 화학 COH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붓게 되는 거죠, 분자에. 그때 이제 그렇게 붓게 됨으로써 이 오스테오칼신이 활성 형태로 띄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용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활성을 띄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제 또 이산화탄소와 비타민 K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이 뼈에 칼슘이 잘 침착되도록 잘 이렇게 촉진시켜주는 이런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것들을 활성화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이런 오스테오칼신이 제대로 이제 활동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칼슘이 제대로 침착이 안 되고, 그래 보면 이제 뼈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비타민 K에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은, 영양학적 요인 중에는 비타민 A를 너무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이제 비타민 K 흡수가 떨어진다라고 보고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E를 많이 섭취했을 때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타민 E가 그 혈소판이 이렇게 응집되는 부분을 좀 차단해준다는 역할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비타민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또 이제 이런 혈소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함으로써 또 혈액 응고가 잘 안 되고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체내 흡수율이 낮은 이제 어떤 지방을 먹었을 때도 비타민 K 흡수가 떨어지겠고요. 그다음에 또 생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지방 흡수의 불량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비타민 K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대사에 잘 이용되지 못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비타민 K에 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비타민 K가 활성도를 떨어지게 하는 게 아파린 같은 항응고제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타민 K 또 대사하는 과정 중에 또 문제를 일으켜주는 약물로는 항생제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K의 충분 섭취량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이.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K가 결핍했을 때는 이제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출혈의 발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K를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비타민 K가 우리가 혈액 응고와 관련된 역할도 하지만 또 상반적으로 동시에 그 유해한, 좋지 못한 혈액 응고를 방어해주는 어떤 그런 성분들을 또 만든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K를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는 또 오히려 또 이제 빈혈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또 제시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주로 식물성 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예를 보면 이제 이런 브로콜리라던가 무청이라던가 시금치, 켈 같은 데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그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성 비타민 중에는 비타민 B군을 해서 그 B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비타민 B1, B2, B3, 그리고 엽산, B6, B12가 여기 비타민 B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비타민 B군은 공통된 어떤 그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체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을 하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효소들은 일반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불활성화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것이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활성화된 형태로 변한 다음에 이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요 그 활성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효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불활성화 효소가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는 조효소들과 결합을 해서 이게 이제 활성화된 형태로 이제 바뀐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체내에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는 효소들, 그러니까 조효소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비타민 B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같이 결합되어서 조효소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비타민 B1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산이 붙은 형태로 TPP의 그 조효소 형태로 가지고 이제 역할을 가질 수가 있고요. 비타민 B2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그 아데닌과 또는 이제 그 당이 이렇게 결합되어 가지고 어떤 조효소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요. 비타민 B6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산이 붙어서 이 경우는 이제 PLP 형태라는 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조효소로서의 우리 체내의 대사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비타민 B군들이 그러니까 조효소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 체내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를 내는 에너지 대사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면 요거는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 대사라던가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에서 많이 보셨던 그림일 텐데요. 주로 이런 그 식품에서 섭취한 이런 탄수화물이나 이런 지방이나 이런 단백질들이 결국은 이제 아세틸코에이라는 이제 물질로 다 분해가 되어지면서 요것이 이제 구연산 회로를 통하고 전자단달계를 통해서 이제 ATP를 생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지방들이 분해하는 과정 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타민 B군들이 포함된 조효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에는 이런 PLP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가 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지방산이나 단백질이 이렇게 분해되는 경우에 이런 그 NAD라는 그 비타민 B3는 니아신인 경우, 그 다음에 뭐 FAD에 같이 그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리보플라빈인 비타민 B2가 포함된 조효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관여를 해서 우리가 에너지 대사에 이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비타민 B군 중에 비타민 B1, 그러니까 티아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에 대한 영양 섭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각각 권장 섭취량과 충분 섭취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 B1과 B2가 결핍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기능에서 봤듯이 이게 이제 ATP를 생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중간중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따라서 이런 비타민 B1과 B2가 결핍을 하게 되면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체내에 이제 이런 그 필요로 하는 세포나 조직에 그 에너지가 되지 않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 티아민 같이 비타민 B1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신경계에 이제 그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손발이 저린다거나 감각 저하,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이렇게 우혈성 심부전이나 같은 심장계에서도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고요. 리보플라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입 안, 구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 염증이라던가 혀 염증이라던가 구강 염증 같은 이런 결핍 증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티아민과 리보플라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잉 섭취에 대한 부작용은 아직까지 보고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비타민 B3 니아신에 대한 영양 섭취 기준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니아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결핍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ATP라는 에너지원이 제대로 그 형성이 되지 못해서 세포나 조직의 이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니아신의 그 독특한 그 결핍 증세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3D라 그래서 D로 처음에 시작되는 이런 질환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멘티아 치매, 그리고 다이아리아 설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마티티스로 해서 피부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3D가 니아신의 대표적인 결핍 증세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또 이 니아신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얼굴이 붉게 띄는 홍조라던가 피부가 가렵다던가 이제 구토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B1과 B2, B3가 풍부한 식품들을 좀 살펴보면 주로 이 티아민 같은 B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고기나 햄 같은 동물성 식품과 그 다음에 전곡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리보플라빈 같은 경우에는 소간이나 우유, 시리얼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B3인 니아신 같은 경우에는 뭐 참치나 치킨, 현미, 시리얼 이런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인 B6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B6도 우리 체내에서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피리독살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리독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리독살민 형태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우리 체내 가장 활성도가 높은 형태는 이제 피리독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피리독살은 실질적으로 그 인산이라는 그 물질과 결합을 해서 그 피리독살 포스페이트라는 PLP의 그 형태로서 조효소 작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서 우리가 그 에너지 대사에 나왔던 그 PLP 조효소가 바로 이 비타민 B6를 포함하고 있는 성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피리독살과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요 분자 구조가 지금 제시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그 OH 수산기에 인산이 붙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타민 B6의 활성화 형태인 PLP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비타민 B6가 이제 활성화된 PLP 형태로 여러 가지 우리 체내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체내에 이제 글루코즈가 너무 이제 많게 되면은 그거를 체내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저장 형태가 이제 글리코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글리코겐은 이제 글루코즈, 포도당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합성이 되는데 그 포도당으로부터 합성되는 그 이외에 다른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젖산이라던가 글리세롤 같은 거, 아미노산에서 또 새롭게 우리가 이런 글루코즈나 글리코겐을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당신생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 PLP라는 조효소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있죠. 그 적혈구 안에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안에 그 헤모글로빈이 햄이라는 거를 또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햄 합성하는데 또 실제 이제 PLP가 이제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LP가 부족하다 그러면 햄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산소 분자를 운반하고 산소 대사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헤모글로빈이 문제가 생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기능을 하도록 못하게 되는 거죠. 빈혈이 생긴다던가 그런 결핍증 증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PLP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말하는 이제 핵산을 합성하는데 또 PLP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어떤 그런 세포를 성장하거나 분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면역 세포를 또 이렇게 발달시키는 부분에 이런 핵산이 필요한데 이런 핵산 합성에 이제 PLP가 또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PLP 중에 하나는 그 비타민 B 구준 중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비타민 B3인 니아신의 이제 합성에 또 관여를 하는데 요 니아신은 또 체내에 트립토판이라는 그 아미노산에 의해서 또 합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 중에 또 PLP가 또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중요한 PLP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 PLP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든가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 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는데 이제 PLP가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신경계에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렇게 PLP가 또 부족하게 되면 이런 신경 전달하는 물질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럽다거나 두통이 온다거나 이런 신경계에 어떤 그런 결핍 증상들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타민 B6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 단백질 섭취가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B6도 같이 그 대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결국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섭취가 증가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분해가 되어서 이제 에너지 대사에 이제 관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될 때 우리가 PLP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B6의 필요량도 많이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생리적으로 이제 알코올 중독인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B6가 이 알코올에 의해서 흡수가 저해되면서 따라서 PLP 합성도 감소되어지고 이제 문제가 가져오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B6에 또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결핵 치료제라든가, 그다음에 고혈압 치료제, 그다음에 파킨슨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비타민 B6와 또 상반된 어떤 작용을 해서 서로의 이제 효과를 상쇄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B6에 대한 이제 권장 섭취량이랑 그다음에 상한 섭취량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비타민 B6가 만약에 섭취 기준에 결핍 증세를 보이는 경우에 보이는 증세 하나가 이제 빈혈인 거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비타민 B6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햄을 합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햄이라는 그 성분은 이제 헤모글로빈의 성분으로서 적혈구가 제대로 산소를 운반하고 그 산소 대사에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적혈구가 크기가 작아지고 또 색소가 이게 그 함량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빈혈을 일으키겠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 비타민 B6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해서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신경계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두통이 온다던가 구토 증세가 온다던가 우울증이 온다는 그런 결핍 증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비타민 B6를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는 또 뇌에 이제 손상을 일으킨다는 또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비타민 B6가 아주 풍부한 식품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현미식품, 그리고 통밀, 닭가슴살, 바나나 이런 곳에 이제 비타민 B6가 풍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인 엽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엽산은 일단 그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 체내에 이제 DNA를 합성하고 그와 더불어 이제 세포를 정상적으로 분열시켜서 성장을 시키는 역할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여기 슬라이드의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DNA나 이제 RNA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그 뉴클레오티드라는 물질로 이제 구성이 되어지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티미질산이나 유리질산은 그 DNA나 RNA를 합성하는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티미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A를 복제를 하고 세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분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 티미질산은 또 다른 그 뉴클레오티드라는 유리질산에 의해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전환되는 과정 중에 바로 이제 엽산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엽산도 우리 체내에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수소기가 이렇게 4개 붙은 걸 우리가 테트라히드로 엽산이라고 그러고, 그 2개가 제거된 형태를 디히드로 엽산 형태라고 얘기하는데, 이 테트라히드로 엽산에서 디히드로 엽산으로 전환되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 티미질산이 이제 합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엽산의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DNA 복제에 필요한 티미질산이 제대로 합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DNA가 제대로 합성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세포 유전 정보가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되고, 단백질 합성이 제대로 안 되고, 세포 분열이라든가 세포가 제대로 재생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엽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아미노산들은 또 서로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아미노산에 있는 아미노기가 다른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전이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또 아미노산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메티오닌과 호모시스테인이 서로 이제 상호 전환되는 과정 중에 엽산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티오닌이 여러 가지 그 중간 물질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이제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이 생성된 호모시스테인은 다시 이렇게 메티오닌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 중에 그 엽산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엽산 그 구조 중에 그 CH3라는 메틸기가 붙어서 나와 있는 엽산 형태에서 이 메틸기가 떨어져 나가 있는 엽산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비타민 B12가 또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비타민 B군인 B12가 함께 작용을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호모시스테인이 이제 메티오닌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 호모시스테인이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혈중의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너무 많아지면 이게 우리가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호모시스테인을 일정한 혈액의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엽산이나 이런 비타민 B12가 결핍을 하게 되면 이 체내에 있는 호모시스테인이 제대로 메티오닌으로 전환이 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과다하게 우리 체내에 축적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심혈관 질환의 그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호모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또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는 또 다른 그 우리 비타민 B 그룹인 그 비타민 B6가 또 관여한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그 호모시스테인에서 발생되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이런 엽산이라던가 비타민 B12, B6가 상당히 예방에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엽산에 있어서의 이제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아연이 결핍하면 또 이런 엽산이 소장의 흡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가 보고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12가 결핍했을 때도 엽산 대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그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그 호모시스테인에서 메티오닌으로 갈 때 엽산의 대사가 이렇게 이제 일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B12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B12가 부족하게 되면 엽산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엽산의 흡수를 떨어뜨린다라고 나타나서 있습니다. 또 이 엽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사나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또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흡수에 이제 저해를 일으키는 물질로는 뭐 항고지혈증제, 항염증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엽산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로는 이제 항경련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엽산과 서로 이제 상반된 작용에서 서로 이렇게 효과를 이렇게 상쇄시키는 그런 기량작용을 하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뭐 항암제라던가 이뇨제, 뭐 항균제 이런 약물들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엽산에 대한 그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엽산을 부족하게 먹었을 때 그 결핍 증세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앞서서 우리가 엽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DNA를 합성해서 제대로 이게 세포를 잘 이렇게 분화시켜가지고 분열시키고 성장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이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임산부들이 이제 처음에 그 태아를 이제 그 초기에 이제 가졌을 때, 이제 태아들이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주 그 빠른 그 세포 분열이 필요로 하고요. 특히 신경계 쪽으로 그런 것 작용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만약에 이 그 임신 초기에 이런 엽산들이 결핍하게 되면 이 태아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세포 분열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그 신경계 세포들이 잘 발달되고 분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신경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태아가 태어났을 때 이제 기형아가 이제 출산되는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신경관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이제 결핍 증세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엽산의 기능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아까 그 DNA 합성이고 뭐 세포 분열하는데, 그게 이제 적혈구의 어떤 세포의 또 그 생성하고 분화되고 발달하는 과정 중에 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적혈구가 또 그 성숙이 제대로 안 되게 됨으로써 이제 그 빈혈이 생기는 그런 결핍증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상한 섭취량을 그 합성형을 통해 가지고 섭취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엽산의 과잉증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비타민 B12의 결핍 증세를 이렇게 좀 이렇게 감춰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비타민 B12도 엽산처럼 똑같이 이제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DNA를 합성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그 호모시스테인에서 메시온으로 전환되는 데 같이 필요로 하죠. 근데 엽산이 너무 많다 보면은 이게 이제 비타민 B12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다 이렇게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메시온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적혈구 생성을 좀 잘 시켜준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타민 B12가 결핍했을 때 잘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능은 제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엽산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런 비타민 B12의 결핍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신 초기에 그 태아들에 있어서의 이런 그 신경 발달, 세포 발달, 신경관에 대한 어떤 그런 손상들을 좀 줄일 수가 있다라고,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 자료로서 몇 가지 연구들이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신경관에 대한 손상이 있었던 그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문제가 한번 있었던 대상들인 거죠. 그래서 이 임산부들에게 이제 얼마나 엽산을 보충하니까 이게 과연 다시 그 다음에 임신을 했을 때 신경관이 좀 그 손상이 떨어지겠느냐 아니겠느냐라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보셨을 때 보통 이제 새 연구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엽산을 이제 보충을 했죠. 그래서 보충을 했더니 상당히 많은 엽산을 사실은 이제 보충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여기 이제 왼쪽 집단과 그 오른쪽 집단을 비교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 집단은 이제 위약 집단이라고 해서 그 엽산이 보충이 안 돼 있는 알약을 준 집단이고요. 그다음에 보충 집단은 이제 엽산이 보충되어 있는 알약을 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집단 간에 뭘 비교를 했냐면 실제 총 임신 건수에서 얼마나 이런 신경관 그 결손이 일어난지 그 발생 건수를 한번 비교를 해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총 그 임신 건수에서 그 신장관이 결손한 그 건수를 보면 상대적으로 위약 집단에 비해서 보충했던 집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얼마 정도 이제 위험하냐에 대한 거를 조금 이제 그 학문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은, 여기 0.4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엽산으로 보충했던 집단이 이런 그 엽산이 보충이 아닌 알약을 먹은 위약 집단에 비해서 약 한 60% 정도가 신경관의 결손이 위험이 떨어지더라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그래도 엽산 보충제가 이런 그 신경관 결손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에서 먹었을 때, 보충해줬을 때 상당히 다음에 이런 신경관 결손을 예방을 해주더라라는 그런 이제 근거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비타민 B1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12는 또 다른 그 비타민 B군과 좀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무기질이, 그러니까 코발트라는 무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독특하게 얘는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를 한다고 이제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성 식품만 존재하다 보니까 다른 비타민 B 집단과는 다르게 조금 그 소화나 흡수 과정이 좀 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비타민 B12가 식품과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입 안에서 먼저 이제 반응하는 게 뭐냐면 이 R 단백질이라는 거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요 R 단백질은 나중에 이제 비타민 B12의 흡수 과정에 필요로 하는 물질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비타민 B12를 포함한 식품이 이제 위로 오게 되면요. 위에서 그 염산이나 펩신에 의해서 이 식품 중에 들어가 있던 비타민 B12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방출이 되죠. 그러면서 방출된 비타민 B12는 입에서 합성된 그 R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을 해서 이것이 이제 그 다시 소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동시에 또 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내적 인자라는 걸 합성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내적 인자는 다시 또 소장에 가서 또 이 비타민 B12의 흡수를 또 도와주는 인자라고 보시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소장에 가시면은 일단은 지금 R 단백질과 결합된 형태로 가고 있죠. 그래서 소장에 왔을 때 이제 이걸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이 R 단백질과는 또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췌장에 있어서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효소에 의해서 비타민 B12와 R 단백질이 결합이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서 그 생성된 그 내적 인자라는 물질이 있죠. 그거와 다시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합된 형태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흡수가 된 비타민 B12와 내적 인자의 그런 결합 복합체는 실제 이제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이 단백질인, 특정 단백질인 트랜스코발민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과 또 결합을 해서 이제 운송되는, 운반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가 조직에 가서 저장이 되어서 필요할 때 다시 이제 방출되어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으로는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조개라던가 아니면 쇠간이라던가 군 고등어, 그 다음에 우유, 쇠고기 이런 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B12의 이제 기능을 보시면은 요거는 앞서서 우리가 엽산 기능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통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B12도 엽산과 마찬가지로 그 DNA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티미딜산이라는 그 뉴클레오티드라는 물질이 필요한데 요거가 합성될 때 사실은 이 비타민 B12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메티오닌과 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같이 상호 전환될 때도 엽산과 같이 요 대사에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비타민 B12 중에 그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신경계에 이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자극이 있을 때 그걸 전달해주는 관여하는 그런 그 조직이 이제 신경 섬유, 신경 세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신경 섬유에는 크게 우리가 이렇게 자극을 전달해주는 그 여러 가지 세포가 있고 그 세포를 둘러싸여 있는 수초라는 이제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초라는 그 물질은 주로 하는 일이 이런 신경세포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여서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는 이런 신경 자극을 잘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촉진적인 역할을 하는 걸 수초가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수초를 잘 이렇게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B12가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런 B12가 결핍을 했을 때에는 이 수초 조직이 이제 파괴가 됨으로써 제대로 이제 이 신경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따라서 이제 신경에 대한 어떤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B12 대사에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보시게 되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타민 B12가 흡수하거나 이동하기 위해서는 또 특정 단백질과 결합된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이 또 결핍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리적으로 이제 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위절제술이나 장 절제를 했을 때 보통 주로 이제 위장이 절제를 하면서 면적이 좁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비타민 B12의 흡수나 이런 과정들이 조금 이제 떨어지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위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R 단백질과 비타민 B12를 이제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이 위산에 의해서 그 내적 인자라는 걸 생성해가지고 이제 이
재결합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R 단백질과 비타민 B12를 분리시키는 그 과정이 이제 위산인데 이게 이제 분비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 과정이 힘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장에 박테리아가 너무 많이 있을 경우에도 이 비타민 B12의 흡수가 떨어지더라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제산제를 복용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위산 분비가 감소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비타민 B12가 또 흡수가 떨어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타민 B12에 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흡수에 이제 그 저해를 일으키는 약물로는 통풍 치료제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B12 여러 대사에 또 영향을 미치는 약물로는 항암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B12의 권장 섭취량은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비타민 B12가 결핍했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는데, 이거는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그 기능과 좀 연관시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B12가 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DNA 합성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재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그 재형성을 필요한 적혈구 같은 경우에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적혈구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빈혈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비타민 B12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초를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수초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신경계에 또 이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각장애라던가 마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일으킬 수가 있고, 또 하나 기능 중에 하나가 호모시스테인에서 메티오닌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 중에 비타민 B12가 필요로 했죠.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 B12가 결핍을 하게 되면 이제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 이제 이런 고호모시스테인 혈증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과잉 섭취에 대한 그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계속 봤는데요. 이런 비타민 B6와 비타민 B12와 엽산의 이런 비타민 B군이 공통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빈혈이라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좀 요약을 해보면, 정상적인 어떤 산소를 운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산소 대사를 잘 하기 위해서 적혈구가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적혈구가 제대로 이제 분열 세포가 잘 분화되고 성장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엽산과 비타민 B12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비타민 B6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적혈구 안에 그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의 그 햄을 또 형성하는데 비타민 B6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비타민 B6가 부족하게 되면 또 햄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또 이제 그 적혈구가 미성숙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제대로 또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정상적으로는 실제 이제 크기도 형태나 색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뭐 비타민 B6라던가 B12 같이 엽산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이 안에 이제 그 세포가 제대로 분화가 되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그 미성숙한 적혈구 형태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 이제 비타민 C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C도 우리 체내에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우리가 존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에서는 합성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 체내에서는 합성이 되지 않고 우리가 식이 섭취로서 우리가 이걸 보충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체내에서 이게 있는 그 형태로는 주로 이제 아스코르빈산 형태와 아스코르빈산이 산화된 형태인 산화형 아스코르빈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소에 있는 그 전자가 이탈되면서 산화된 형태로 이제 우리가 산화형 아스코르빈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우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비타민 C 종류들을 좀 보시면 이런 그 아스코르빈산 형태뿐만 아니라 이 아스코르빈산에 그 나트륨이 이제 부착되어 있는 그 L-아스코르빈산 나트륨 형태라던가, 또는 그 스테아릭 엑시드라는 포화지방산이 붙은 형태라던가, 아니면 칼슘이나 칼륨, 팔미틱 엑시드가 이렇게 아스코르빈산 형태에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이런 물질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C에 대해서 우리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비타민 C도 그 체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산화 환원 반응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비타민 C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사 산물에 의해서 그 불완전하게 어떤 물질이 산화되었을 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아주 그 불안정한 어떤 그런 물질, 우리가 이제 이걸 활성산소라든가 자유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자가 하나 가지고 있는 물질인 거죠. 전자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자가 하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때 그 아스코르빈산이 스스로 이제 산화가 되면서 이 수소에 있는 전자를 이 자유기에다가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 자유기가 이제 그 짝을 하나 찾게 되어서 그 쌍으로서 이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됨으로써 다른 어떤 세포나 다른 물질의 어떤 그런 구조를 파괴시키지 않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그 역할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산화 작용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항산화 작용에 관여하는 기능 중에 뭐냐면 비타민 E의 그 재활용을 돕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그림은 비타민 E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웠었는데요. 보통 이제 비타민 E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질의 과산화에서 생긴 이런 유리기에다가 전자를 제공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은 산화가 되면서 이 유리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이런 그 세포막을 형성하는 인지질을 이렇게 손상시키는 거를 막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세포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데, 이때 이 비타민 E가 보통 이제 본인이 산화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비타민 E가 다시 환원되어서 또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이 비타민 C가 여기에 이제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스스로 이제 또 산화가 되면서 이 비타민 E를 환원시켜서 이제 비타민 E가 다시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 이제 또 그 비타민 C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비타민 C의 그 체내의 산화환원 반응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무기질인 철분의 흡수를 촉진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체내에 이제 철분이 소장 점막세포에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철분이 여러 가지 양이온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양이온이 3개를 가지고 있는 양이온 3가 철분 형태가 있고요. 양이온 2개를 가지고 있는 그 철분 2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소장 점막세포에서 철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철분이 이가 형태로 전환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흡수가 제대로 되거든요. 이때에 우리가 이제 아스코르빈산이 본인이 스스로 산화가 되면서 여기에 있는 그 전자를 이 철분 3가에다가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철분은 이제 그 전자산화를 받아서 이가 양이온으로 되면서 흡수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가 또 그 체내에서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콜라겐을 합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콜라겐은 우리 피부에 주로 이제 조직 단백질로 구성을 하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콜라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로 우리가 그 수천 개의 아미노산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런 걸 이제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3가닥의 폴리펩타이드가 서로 이렇게 로프, 밧줄처럼 이렇게 엉켜가지고 단단하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조직을 우리가 이제 콜라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그 폴리펩타이드가 서로 이렇게 잘 단단하게 엉켜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이 콜라겐 구조에 이 수산기라는 OH기가 붙어서 단단하게 결합을 시켜줍니다. 요때 이 단단하게 이 결합이 되어 있도록 수산기를 붙여주는 그 과정 중에 이제 비타민 C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그 콜라겐을 형성하는 이런 폴리펩타이드의 이런 구조들이 서로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이제 조직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피부 조직이 단단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피부 내에 이렇게 이렇게 핀을 이렇게 찔렀을 때 이렇게 출혈되는 것처럼 점성 출혈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괴혈병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비타민 C가 충분할 때는 이제 원래대로 우리 어떤 결합 조직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영양적으로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스코르빈산 형태로 이제 배설되면서 조절이 되어지고요. 반면에 이런 팩틴이나 아연이나 구리, 철 같은 함량이 높은 식품은 또 체내 이런 비타민 C 흡수를 떨어뜨리게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의 여러 가지 이제 배설에 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아스피린 같이 진통제나 항염증제가 거기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C의 이제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은 다음과 같고요. 비타민 C가 이제 결핍했을 때는 앞서서 본 바와 같이 이제 콜라겐이 제대로 합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피부에 이제 약간 점성 출혈이 생기는 그런 괴혈병 증세가 보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도 뭐 위염증이라던가 설사, 복통 이런 또 증상들이 보인다라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은 주로 이제 과일과 채소류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이제 키위, 딸기, 뭐 오렌지 주스나 여기 이제 채소로는 이제 빨간 고추나 브루스, 브로콜리, 켈 이런 데에서 상당히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수용성 비타민에 대한 비타민 B군과 그다음에 비타민 C에 대한 전반적인 뭐 기능이라던가 그다음에 대사라던가 그다음에 그 함유되어 있는 식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